네, 제로된 게임즈의 장원익입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MMORPG 게임에 필요한 엔진 기술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MMORPG 게임을 만들면서 잘 됐던 거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난 3년 동안 회사를 2006년 10월에 세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3년 넘게 제로된 엔진을 만들면서 그 MMORPG에 필요한 부분, 게임 엔진을 만들면서 MMORPG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몇 가지 시연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우선은 해외 엔진 같은 경우 이렇게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MMORPG를 만들 때 몇 가지 튜닝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라든지 오늘 제가 강연을 하면서 아마 많이 공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MMORPG 엔진을 알아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흥행 요소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4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왔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4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흥행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게임을 처음 할 때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좀 멋있게 돼야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유저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플레이를 하면서 그 게임의 게임성적인 측면, 그 컨텐츠를 이렇게 소모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제 얼마만큼 또 잘 돼 있냐에 따라서 그 유저들도 유지가 되고 또 입소문을 타가지고 새로운 유저가 이렇게 들어오고 점점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신의 캐릭터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캐릭터보다 불합리한 거를 이렇게 당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안정감 있게 하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밸런스 같은 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게 맞출 수가 없는 게 사실 밸런스인데 밸런스는 최대한 비슷하게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돼 있어야지 유저들이 좀 더 플레이를 좀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제가 얘기하는 운영은 좀 커다랗게 좀 커다란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게시판에서 예를 들면 뭐 고객 응대라든지 그런 소규모 단순한 그런 운영이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그 유저들이 뭔가 아쉬운 것들, 가려운 것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완벽한 게임이 없고 뭔가 자신이 끊임없이 뭔가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유저들이 이제 다음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 때 이제 뭐 제대로 해줘야 사실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그런 소위 말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게임이 정말 흥행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흥행적인 측면을 간단히 봤고요. 제작적인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게임을 이제 게임 업계에 거의 종사하거나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제작적인 측면에서 일단 MMORPG의 요소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동작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뭔가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이게 좀 잘 되지 않잖아요. 롤백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 막 되기도 하는데 제작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수라든지 뭔가 문제 있다든지 뭔가 불안정성인 측면에서 뭐 그런 게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런 서비스 안정성이야말로 가장 기반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UI 구조 설계라고 일단 끄집어내 왔는데, 이걸 제가 왜 끄집어내 왔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 그 개발자보다 클라이언트 쪽 개발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일단 비주얼적인 것도 좀 복잡해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할 게 많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좀 많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서버 제작자가 그 컨텐츠를 이제 새로 이제 쭉 치고 나가고, 그 뒤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컨텐츠들이 UI하고 연동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UI 구조가 얼마만큼 설계가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빨리빨리 만들어지느냐 안 지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UI 구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앞서 제가 그 시스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시스템 기획 같은 경우에도 좀 프로그래머하고 좀 비슷한데요. 대다수의 기획자, 시스템 기획자들이 엑셀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로 작업하고 엑셀로 데이터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계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 테이블들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 보시다 보면 다른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까지도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스템 계획은 그 게임 쪽 만들 때 그 사이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꼽아왔고요. 그리고 컨텐츠 중요성은 앞서서 뭐 제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유저가 컨텐츠 소모 속도하는 속도를 개발자의 업데이트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게임에 막상 오픈하고 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변수들을 그러니까 오픈하고 나면 문제점이 일단 많죠. 개발팀들은 그 문제점을 고치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니까 새로운 다음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설령 그게 아마 잘 됐다 그래도 그 컨텐츠에 애들 소모하는 그 속도 이상으로 개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MMORPG 게임 제작은 리소스 싸움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리소스를 얼마만큼 최대한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UI 구조 설계도 그 개발 하나의 그 업데이트 그 사이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한 제작적인 측면 요소들이 잘 짜여졌을 때 게임은 좀 더 흥행성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제가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는 일단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좋은 엔진의 요소가 어떤 건지, 일단 MMORPG 말고 일단 좋은 엔진, 가장 기본이 되는 좋은 엔진의 요소 이렇게 제가 뽑아왔는데, 우선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어떤 새로운 엔진이 왔어요. 그걸로 이제 만약에 개발을 하려고 이제 툴을 딱 열어봤는데, 이거 뭐 메뉴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는, 엔진을 딱 봤을 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뭐 3D 스튜디오 맥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뭐 차용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다루겠네라는 그런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겠죠.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들이 얼마만큼 접근성이 좋은가에 따라서 그 엔진에 대한 학습 기간이 또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얼마만큼 편하게 만들 수 있느냐, 편하게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좋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그 생산성, 저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터레인을 이 엔진을 사용했을 때 일주일 동안 이 정도의 퀄리티로 터레인을 만들었다. 같은 퀄리티로 만드는데 다른 엔진에서는 한 달 이상 막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엔진의 생산성이 좋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좋은 엔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리소스 싸움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정말 좋은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MMORPG의 가장 기초적인 게 일단 캐릭터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켓 개념으로, 파츠 장착 같은 경우는 소켓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복잡하고 유저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설계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페이스에 있는 그런 쉐이프폼 같은 거를 다뤄서 다양한 얼굴 형태라든지 다양한 느낌의 그 사람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또 발전하기도 하고, 일전에 또 APB라는 게임의 커스터마이징을 봤는데 APB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보니까 텍스처들, 원래 텍스처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해서 캐릭터의 옷에 다 입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하나의 옷감, 새로운 옷감이나 새로운 재질 그 정도로 만들 정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온라인 게임에서 그렇게까지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렌더 투 텍스처 기법을 사용해서 그 캐릭터의 그 질감을 결정해주는 텍스처들의 조합, 그런 것들을 파일로 저장해 놓고 렌더 투 텍스처로 한 번에 구워내 가지고 그 캐릭터를 렌더링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겠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조합하다 보면 사실상 온라인 게임에서는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 파츠 장착인데요. 파츠 장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엔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켓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어구에 얼굴의 그 분할,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켓으로 개념을 정의해서 소켓을 5개로 정한다. 가장 기본이 얼굴, 팔, 다리, 몸도 해가지고 5개 정도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5개의 소켓이 존재하겠죠. 좀 더 소켓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얼굴이나 이런 머리나 이런 것들, 장신구까지 표현하겠다고 하면 소켓이 10개 넘게 기하 90절 들어가는데 동적으로 그런 소켓도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다양한 조합 중에서 무기나 이런 방패 같은 걸로 이런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리소스 싸움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의 무기 그룹들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무기는 다른 종족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리소스를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다른 종족도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몬스터도 사용할 수 있게, MMORPG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리소스를 얼마만큼 서로 공유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느냐,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스킬 같은 경우에도 스킬의 그룹을 딱 정해놓고 캐릭터가 사용하는 스킬로 연결한다든지 또는 몬스터가 또 그런 종류의 스킬을 사용하게 연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링크드 소켓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소켓을 다른 모델에 있는 소켓으로 링크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몬스터든 다른 종족이든 원활하게 쓸 수 있게 캐릭터 툴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CU는 좀 생략하고요. 요번에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스킨 색상 바꾸는 거는 당연히 있는 것들이잖아요. 당연히 있는 것들인데 예전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스킨과 스킨을 제외한 부분, 이렇게 머터리얼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두 번의 렌더링을 걸쳐서 렌더링을 했었죠. 그 스킨 부분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 하드웨어에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 5000개의 캐릭터, 5000개의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렌더링 할 때 하나의 캐릭터에 하나의 머터리를 딱 한 번에 렌더링 하는 것과 두 가지의 머터리를 구분해서 두 번에 렌더링 하는 것은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패스를 렌더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저희 제로진 엔진에서는 비주얼 머터리얼 툴을 이용해서 원패스로 하나의 머터리를 만들어서 원패스로 스킨 컬러를 바꾸는 예제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캐릭터 툴인데요. 우선 저희가 스파이더라는 그 몬스터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머터리얼을 여기서 이게 지금 노드 방식 베이스의 그 비주얼 머터리얼 툴인데요. 이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하자면요. 쉐이더를 만드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잖아요. 쉐이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아티스트들은 비주얼적인 거를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뭔가 쉐이더를 건들고 싶지만 그래픽 아티스트가 쉐이더를 직접 짜는 경우에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을 이용해서 이 중간에 노드들이 하나의 어떤 명령어의 역할들을 하거든요. 명령어나 또는 명령어 조합이나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노드를 연결을 해서 원하는 이런 컴포넌트 쪽에 디퓨즈나 뭐 스페클러나 뭐 글로스니스 이런 것들을 이 컴포넌트 쪽에 연결을 해서 최종 머터리얼을 확인하는 툴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쉐이더가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관여도 안 해서 좋고, 유지보수도 따로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아티스트는 조그만의 그 세세한 차이점을 비주얼 머터리얼을 통해서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쉐이더의 접근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언리얼 툴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머터리얼로 이렇게 접근을 했죠. 요즘에 이렇게 노드 방식으로 이렇게 에디트하는 게 좀 되게 각광입니다. 중간중간에 결과물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머터리얼을 끄집어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드 방식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킨 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했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머터리얼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마스크 텍스처를 하나 먼저 만듭니다. 이 마스크 텍스처는 현재 이 거미에 필요한 부분, 이런 줄기 부분, 몸뚱아리의 이 줄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마스크를 따는데요. 이 마스크 텍스처하고 간단하게 기본 텍스처하고 멀티플라이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딴 부분만 딱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인버스한 부분, 마스크 텍스처를 인버스한 부분을 또 원본하고 텍스처하고 멀티플라이 연산을 해서 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바로 애드 연산을 하면 원래 텍스처처럼 딱 나오겠죠. 그리고 이 노드 지금 멀티플라이 하나 더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 스칼라 벡터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역할을 해주는데요.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파라미터 명령어거든요. 여기 보면 파라미터 네임이 스킨 컬러라고 되어 있네요. 몸뚱아리에 있는 부분이. 그리고 이쪽 밑에 있는 그 줄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연결한 그 파라미터 네임은 스킨 컬러 01이라고 지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다 바뀌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시안색으로 또 나오겠고, 저 줄기 부분은 분홍색으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뭐 추가했는데, 여기는 셀프 애니메이션 자체 발광하는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스킨 컬러 02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뭐 이렇게 빛나게 한다든지 여기서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머터리얼을 실제 적용을 해서 캐릭터 툴에서 아까 변수 이름이 스킨 컬러였죠. 스킨 컬러. 네, 이 스킨 컬러를 여기서 아저씨 끝에 있었네요. 네, 색상 탭에서 바꿔주면 아까 그 딴 부분만 딱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네, 이걸 프로그램에서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있고요.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제외한 부분은 스킨 컬러 01이죠. 스킨 컬러 01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느낌을 좀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셀프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붉은색 기운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몬스터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해졌죠. 가령 막 이거를 몬스터가 뭐 화가 나는 모드다 라고 하면 그 스킨 컬러들을 이렇게 막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색상이 일단 변하겠죠. 그런 식으로도 뭐 몬스터의 상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몬스터마다 어떤 사는 지대가 좀 틀리니까 약간의 그 건조한 느낌으로 색상을 바꿔서 뭐 사막이나 사막지대에 뭐 사는 몬스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킨 컬러는 기본적으로 그 스킨 색상을 바꾸는 거에서 좀 더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좀 응용할 수 있게끔 리소스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응용할 수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뭐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그 리소스 사항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인데요. 저희가 일단 이 스파이더라는 몬스터를 만드는데 작업자 한 명이 5일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지금 모델링을 하고 매핑을 하고 노멀맵 같은 경우는 크레이지 범프로 그냥 간단하게 그 굴곡 정도 주는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했고 5일 동안 걸쳐서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나머지들 이런 다른 머터리얼들 있죠. 이런 머터리얼들 같은 경우 이건 퀸 스파이더인데 이런 머터리얼 같은 경우 만드는 게 이틀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떤 스파이더 군집에 되는 몬스터를 단 7일 만에 6개의 몬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작업자 한 명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생산성적인 측면을 상당히 고려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몬스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실제 게임에서 퀸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스케일도 또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들은 확실히 다르게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몬스터가 제가 예전에 해본 경험으로는 몬스터가 막 복잡하게 여러 개 있는 게 막 필드상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일관성 있게 걔들만의 또 군집 생활도 있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어떤 늪지대면 늪지대에 가는 어떤 스파이더라든지 뭐 사막지대에 사는 스파이더 또는 뭐 흰 눈 쌓이는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스파이더 이런 쪽으로 설정을 해주면 약간 그 분위기에 많이 녹아나게끔 머터리얼을 설정해주면 좀 더 이렇게 이입하기가 되게 쉬워지겠죠.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그 몬스터의 이름을만 변경해가지고 다른 레벨을 주고 다른 몬스터인 하는 것보다 약간의 시각적인 변화, 간단한 작업으로 해서 다양한 그 시각적으로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서 지금 같이 설명을 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쉐이더를 하나 딱 만들어내가지고 이 캐릭터는 원패스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중에서 이제 문신 같은 거 뭐 요즘에 빠지지 않는데요. 문신과 길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주얼 머터리얼 툴을 이용해서 원패스로 렌더링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다이나믹 텍스처라는 개념을 일단 접근했습니다. 다이나믹 텍스처가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 이 모델에 있는 지금 문신이 바뀌고 있죠. 렌더링이 한 번이 되는데 DP 카운트가 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자를 패스까지 포함돼서 지금 2번 렌더링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델 하나는 DP 콜을 한 번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현재 그 문신이 되고 있는 이 고블린 같은 경우 이 텍스처는 뭐 정말로 유저들이 막 만들어서 올려주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능해요. 다이나믹 텍스처는 내가 원하는 그 텍스처를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의 텍스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길드마크 같은 경우에 이걸 하나의 캐릭터를 렌더링을 했을 때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텍스처에서 하나의 그 귀퉁이 부분이잖아요. 귀퉁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1024의 그 리소스를 사용했을 때 이 길드마크 때문에 계속 그거를 교체하는 거는 되게 불합리한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매핑 채널을 하나 더 사용해서 그 핏에 맞게 전체 사이즈에 맞게 다른 채널로 또 접목을 시켜서 비주얼 모터를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스크린의 그 4대4하고 지금 현재 맞는 그 마크하고 1대1로 딱 대응이 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게 유저들이 계속 추가하면 추가하는 대로 길드마크들이 이제 또 뭐 바뀔 수도 있고 동적으로 쉐이더를 텍스처를 바꾸는 다이나믹 텍스처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MMORPG는 내가 오랫동안 되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 게임 내에서 되게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는데 내가 그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환경들이 같은 맵이지만 뭔가 변화되는 게 좀 더 시각적인 안정성도 주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평온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밤낮 변화들은 다 되잖아요.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간단하게 뭐 비만 이렇게 파티클만 이렇게 뿌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빗방울 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눈 내리는 그런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제 좀 쌓이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저것도 비주얼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스칼라 파라미터 그 수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쌓이는 양을 조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단순하게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방법으로 접근한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쉐이더를 복잡하게 만들면 노이즈 텍스처를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쌓이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점점 이렇게 갉아먹듯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하는 방법으로 또 접근할 수 있겠죠. 아직은 일단 저희 그쪽을 작업 아직 못했는데 간단하게 뭐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일단 이건 했고요. 비 오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비 오는 예제 경우 같은 경우 바닥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여기 가로등 같은 부분은 쉐이더를 일단 또 따로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씩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스카이도 좀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살짝씩 이제 빗방울이 좀 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두워지고 좀 더 스페큘러도 좀 잘 보이기도 하고 번개도 치게 되고 좀 나중에는 거의 폭풍우에 가까운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비나 이런 것들 파티클들이 양이 좀 딸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정을 해서 더 느낌을 더 살리는데 더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둥을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의 빗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의 쉐이더가 적용이 됐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부지런히 튀는 듯한 느낌 노멀을 이용해서 좀 튀기는 듯한 느낌으로 비주얼 모터를 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밤낮과 비가 오는 정도의 조정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멀리 보면 스카이박스도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맑은 날과 흰 날의 그 스카이박스도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적으로 좀 양을 좀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여줄 거는 그 아이템 내구도인데, 이거는 좀 한 번 더 추가된 그런 기술인데요. 아이템 내구도 같은 경우에 제가 쉐이더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요, 갑옷을 처음 제가 뭐 상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뭐 아이템에서 땅에서 이렇게 취했을 때 뭐 굉장히 이렇게 질감이 좋은 새것 같은 그런 갑옷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전투를 계속 하다 보면 뭐 내구도가 이제 달고, 그러다 보면 이 빛나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점점 갑옷이 뭐 녹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퇴화되고, 뭐 나중에는 이 아이템이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았던, 굉장히 새것 같은 아이템에서부터 지금 녹슨 부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의 쉐이더에 넣기에는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슨 부분과 정상적인 부분에 관한 쉐이더랑 정상적인 부분과 빛나는 부분에 대한 쉐이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중간 과정에서 쉐이더를 이렇게 스위칭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 다중 분기도 가능해요. 다양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기도 가능하고, 이거를 이용하면 아까 그 밤낮 예제와 우리가 눈 오는 예제가 그걸 따로 만들었는데, 밤낮 예제와 눈 오는 예제를 한꺼번에 합칠 수가 있겠죠. 평상시의 상태와 눈 오는 양의 그 쉐이더, 그리고 평상시 상태와 비 오는 양의 쉐이더. 눈과 비가 같이 오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없다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중간에 쉐이더를 스위칭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월드 자체를, 기후도 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나중에는 이제 그 사계절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색이 바뀌고 이런 것들도 모두 아까 스칼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응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칼 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배경을 좀 일그러뜨리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예제라든지, 그리고 탈 것 같은 경우, 탈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탈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동물이나 이런 걸 탈 경우에 되게 간단하잖아요. 링크를 시켜놓고 각각의 애니메이션대로만 따로 구현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구현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이거 같이 지금 비행정 같은 경우 또는 배나 이렇게 거대한 것 같은 경우 좀 처리를 좀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비행정이 뭐 저희 에디터에서 이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에디팅을 해 가지고 그 코스에 맞게 비행정이 움직이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도착하면 탈 텐데, 저희가 에디트를 좀 대충 했더니 지금 보시면요, 좀 막 뚫고 지나가요. 네, 에디팅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제가 비행정을 탔습니다. 비행정을 이렇게 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링크가 이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링크가 이쪽에 기본적으로 걸리고, 지금 바깥을 보시면 현재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정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배경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비행정의 어떤 매트릭스가 있겠죠. 비행정이 회전이나 이동값이 있을 때 그 비행기와 링크됐던 캐릭터들의 정보들은 다 기록하고 있고, 비행기가 한번 움직이고 나서 링크된 캐릭터들이나 어떤 유닛들, 그런 것들을 이동값을 비행기의 움직임만큼 또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캐릭터의 움직임이 또 있을 때 그걸 추가적으로 같이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비행정이나 이런 걸 구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서버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요즘에 WSD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좌표를 일정 시간마다 보내는 방식을 많이 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이것도 뭐 같이 있을 때 비행정하고 이동했을 때 그 양만큼 뭐 보정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비행정의 그 이동 루트들을 서버가 저장해서 현재 링크되어 있고 있는 캐릭터들을 일일이 뭐 이동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이 비행정에서 이제 나중에 뛰어내렸을 때는 링크를 풀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음 보여줄 거는 MMORPG의 그 꽃이죠. 그 대규모 전투, 천대천 전투라고 하는 그 데모를 만들었는데, 이 데모의 포커스는 밑에 써 있듯이 빨간 망토 종족과 파란 망토의 종족이 그 각기 다른 커스튬 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방어구에 그런 조합을 최대한 다 보여주면서,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대규모 전투를 했을 때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많이 이제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대규모 전투가 이제 실현이 가능한데요. 좀 이따가 그 자세한 최적화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데모는 그 현재 1000대1000은 아니고요. 500대 500이거든요. 총 1000개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양쪽 진영에서 500개의 캐릭터들이 유치되어 있고 초반에,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은 타겟을 딱 정해서 그 타겟을 향하여 이렇게 좀 쭉 달려갑니다. 그리고 원거리 스킬과 근접 스킬, 빈접 공격, 그리고 힐링, 이런 것들 다 구사하고 각각의 고유의 HP를 가지고 있고, 전투를 하고 나서 상대방을 이제 죽이게 되면 다음 타겟을 정하게 가게 되고, 죽은 캐릭터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또 이제 타겟을 정하고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는 그런 예제인데요. 지금 그 가운데 제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잠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는 좀 복잡해가지고 좀 전장 좀 벗어나서 일단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리 가게 되는 경우에 LOD 캐릭터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망토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바로 이제 LOD 된 캐릭터로 바뀌는데, 이 LOD 된 캐릭터를 얼마만큼 잘 빠르게 렌더링하게 하느냐가 제 키포인트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캐릭터들도 제가 이렇게 근접되게 있으면 이 고유의 원래된 캐릭터들을 다 보여주게 하고 있고 멀리 있는 캐릭터들은 다 LOD 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캐릭터들도 자기 캐릭터의 그 실루엣과 그리고 커스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네, 크라우드, 저희가 개발한 그 크라우드 시스템인데, 이 천대천 전투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기술을 부분은, 저희 옵티마이즈 메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일 처음에 한 그 논문이 나왔던 첫 번째 그 프로그레시브 메쉬 방식은 그 지오메트리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외곽전 같은 게 막 날아가기도 하고, 또 UV도 고려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해서 그 방법으로 안 했고, 일단은 UV 베이스로 해서 최대한 외곽 쪽에 있는 그 실루엣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이 캐릭터를 보시면요, 믿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10,000개가 넘게 폴리곤을 사용했어요. 10,000개가 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옵티마이즈 메쉬 방법으로 해서 6,000여 개를 좀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5,000개, 6,000개에서 머터리얼만 제대로 쓰면 꽤 괜찮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환경이 좀 더 이렇게 심각한 환경에서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오히려 더 퍼포먼스적으로 더 도움이 됐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만여 개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6천여 개의 그 옵티마이징 메쉬로 LOD된 캐릭터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을 또 줄여야 되는데요. 본을 줄이는 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은 매트릭스 연산이 되게 많아지는데, 아까 같이 이제 1000개, 2000개씩 캐릭터를 뿌리다 보면 매트릭스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매트릭스 연산을 스킵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스킵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스킵하지 않고 본을 최대한 줄여서 연산량을 좀 줄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본 데이터가 59개에서 18개를 축소를 시키고 애니메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계산됐습니다. 지금 보여준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일단 다 LOD 캐릭터가 튀어나오고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아티스트가 LOD된 캐릭터를 만들면 그걸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더 어떻게 보면 그 폴리곤 줄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더 최적화가 잘 될 수도 있고 실루엣도 더 잘 살 수 있고 하기도 하는데, 그 작업량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일단 계산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렌더링을 파츠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렌더링하면 렌더링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10개의 파츠로 구성하게 되면 10번의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그 컴바이너를 통해서 텍스처 컴바이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텍스처를 몰아서 UV 좌표도 다시 생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퓨즈, 스페큘라, 노멀매까지 다 각각 한 장씩 따로 이제 컴바인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텍스처로 각각 모으는 방법입니다. 자, 결론을 일단 보시면요. 인텔 린필드 CPU, 그러니까 작년에 린필드 CPU 그 런칭 행사 때 게임 쪽에서 저희 데모랑 아바랑 이게 2개가 나갔는데, 그 행사의 목적은 딱 그거거든요. 기존 요코필드라는 코드네임을 갖고 있는 4코어짜리 그 CPU보다 린필드 같은 경우에는 코어 클럭수는 조금 더 높은데 코어 개수도 4개지만 하이퍼 스레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의 코어를 가진 셈이고, 그리고 터보 부스터 기능이 있어서 자체 오버클럭킹 기능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코어에서 이게 같은 환경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 좀 더 퍼포먼스가 잘 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인텔 관계자도 약간 그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요코필드 대비 린필드에서 제가 40% 정도 성능이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게 지포스 8800 GTX에서 1000대1000 전투가 평균 2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아주 괄목할 만큼 좀 많이 나왔는데, 아직 뭐 최적화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존재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 세션을 맡아달라기 전에 같은 지난주에 그 인텔에서 새로운 장비가 왔어요. 코드네임이 걸프타운이라고 하는데 6코어짜리인데 하이퍼 스레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CPU가 이렇게 12개가 딱 뜨더라고요. 12개가 뜨는데 한번 1000대1000을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일단은 그 CPU 점유율이 아무래도 낮아요. CPU 점유율이 4코어 같은 경우에 40%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케이스거든요. 4코어 같은 경우. 우선은 그 멀티스레드나 그 관련된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픽카드가 아마 저희 285 GTX 28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능이 좀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러긴 한데,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 렌더링 횟수를 줄이는 게 일단 키포인트거든요. 저희가 초반에 그냥 1000대1000을 그냥 확 렌더링 했을 때 1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1프레임도 안 나오나?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렌더링 그 디피콜 횟수, 드로우 프리미티브 콜 횟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먼저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 데모에서는 캐릭터 4명당 하나의 드로우 DP콜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퍼포먼스가 가능한 건데,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9600 모바일이거든요. 8800 GTX보다 더 느려요. 그런데도 아까 13프레임에서 한 15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게 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DP콜 수를 저렇게 캐릭터 4개당 하나씩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 많이 줄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1프레임에서 이제 또 프레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7프레임? 뭐 정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본 개수를 18개로 좀 줄여야만 했어요. 왜냐면 쉐이더 제한, 엔진의 제한이 아니라 쉐이더의 그 한 번에 사용하는 콘스턴트 그 양의 제한 때문에 최대 본이 76개까지 가능하거든요. 동시에 그 본 계산이. 그래서 지금 18개를 줄여서 72개에 맞췄습니다. 만약 19개가 본이 됐으면 캐릭터가 3개밖에, 한 번에 DP 볼 때 3개밖에 못 보이겠죠. 그래서 꼭 18개로 줄여서 대부분의 그 본들은 날아가고, 그 뿌리 끝부분 다 싹 날아가고 중요한 것들만 딱 남겨게 계산했습니다. 아까 그 데모 잠깐 보듯이 멀리 있는 캐릭터가 어떤 크게 동작하는 거의 어떤 그런 형태들은 거의 그 눈에 뭐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원래 원본 데이터인데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또 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그렇게 크게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UV 좌표를 이용한 폴리곤 줄이기, 아무래도 이 폴리곤을 줄여야 사실상 그 대역폭, 메모리 그 GPU의 그 대역폭을 최대한 좀 줄여줘야 더 퍼포먼스가 또 나기도 하거든요. 저게 아까 봤듯이 엄청나게 또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된 텍스처를 하나로 통합해야지 DP콜 한 번에 또 렌더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텍스처 컴바이너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4개의 캐릭터를 하나의 이제 버텍스 버퍼 이제 구워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지금 그 데모에서 실제 천대천에서는 한 700메가의 어플리케이션 700메가의 메모리 정도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그 버텍스 버퍼가 한 500메가 가까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버텍스 버퍼를 좀 더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접근할 수도 있고요. 최적화를 아직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버텍스 버퍼를 좀 줄이고 폴리곤도 최대한 더 줄이면 그 버텍스 버퍼의 크기도 좀 많이 줄겠죠. 그리고 아까 이펙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천대천이니까 아까 사운드 같은 경우도 거의 보면 원래 소리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막 시끄러울 정도로 계속 그렇게 파고들게 되었는데,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펙트를 최적화를 안 하니까 또 속도가 또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버텍스 버퍼에 뭐 락을 걸어보기도 하고 한 번에 뭐 잡아보기도 하고 구워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뭐 지금은 그 한 번에 공통적인 모터를 해서 배치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데모에서 그렇게 적용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렇게 렌더링 쪽에 이제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프레임 무브 쪽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데이터 계산하거나 캐릭터의 어떤 연산량, 그런 것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또 튀기 시작했는데, 그 매트릭스 명령 같은 경우에는 SSD 명령어를 좀 최적화해서 그 매트리스 연산을 좀 빠르게 접근해서 기본 매트리스 연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속도를 내니까 그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같은 그런 함수들이 조금 더 이제 프로파일링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멀티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을 이거를 할 때 그 스레드 관리자를 하나 둬서 뭐 작업 배분을 뭐 이렇게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보기도 해봤고, 오픈MP도 사용해봤습니다. 일단은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최종 버전에서는 오픈MP를 사용했는데요. 오픈MP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이 되게 쉽잖아요. 그 루프 앞부분에 그냥 단순히 그
한 줄만 이렇게 써주면 자동으로 그 루프는 그 코어 개수만큼 해서 딱 가지치면서 일단 또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MP가 좀 사용법도 편하고 해서 최종 버전에서는 오픈MP를 사용했는데요. 스레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잠깐 언급을 하자면 멀티코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레드를 뭐 만들고 관리자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 왜 어려운가 하면 우선은 우리가 업무를 일단 각각의 스레드에다 할당을 할 때 그 메인 스레드를 제외한 그 할당된 스레드의 정확한 퍼포먼스를 측정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 인텔에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패러럴 스튜디오 같은 경우 좀 깔아보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른 그 해당되는 스레드의 일을 원하는 걸 데이터를 그 프로파일링 하는 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뽑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각각의 스레드들이 많을수록 서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게 되면 다른 스레드가 올스톱 되니까 최대한 그게 간섭이 없게끔 일단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도 하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꼬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이게 원인을 발견하는 것도 좀 까다롭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 그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한 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새로 장비 받은 걸프타운이라는 그 코드네임을 가진 CPU가 총 12개의 그 CPU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하드웨어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게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가 딱 처리됐을 때 다음 업무가 처리되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많습니다. 수평적인 구조가 가능하면 많을수록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을 최대한 멀티코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평적인 구조보다는 게임 자체는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가 끝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코어들이 지금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게임 쪽에서는. 뭐 렌더러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렌더링에서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픽셀당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CPU를 90% 이상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게임에서는 아까 같이 그 걸프타운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또 스레드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림필드에서는 정말 40% 내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40%를 쓴다는 건 결국에 8개 중에서 4개도 제대로 못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임들의 지금 환경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임에서 코어가 4개를 풀로 쓰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의 그 난제이기도 한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앞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쪽에서 뭔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도 좀 존재해요. GPU, 그러니까 렌더링 하기 전에 일련의 과정이 끝나기 전에 CPU를 눌릴 수 없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CPU하고 GPU하고 이제 통합이 이제 돼가는 추세로 유니파이드하게 이제 나올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좀 그 코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가올 그 멀티코어 그 시대에 대해서 충분히 또 프로그램 쪽도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현재 우리 제로든 게임즈에서는 지난 3년 넘게 제로든 엔진이라는 거를 저와 저희 직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개발을 했는데 현재 그 해외 쪽하고 기술 격차가 국내하고 상당히 많이 갭이 존재하는데 저희 제로든 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따라가기는 되게 쉽거든요. 앞서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따라가는 건 정말 쉬워요. 지금 현재 뒤처진 기술을 따라 붙이는 거는
저희 제로드린 게임즈 같은 경우는 한 향후 1, 2년이면 현재 수준의 그런 기술을 어느 정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 1, 2년 안에 어느 정도 따라잡게 하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따라잡혔을 때는 저희는 최대한 R&D를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MMORPG에 특화되고 이렇게 나왔지만 좀 더 병영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MMORPG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엔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엔진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당장은 지금 기술을 쫓아가야 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정말 R&D 팀을 정말 빵빵하게 잘 구성을 해서 우리도 진짜 앞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물론 게임을 만드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술 개발을 자꾸 등한시하다 보면 기술의 종속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그 기술에 점점 끌려가고, 나중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모색을 이제 하게 될 시점에서는 그때는 따라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 다녔을 때 최대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좀 썼던 거고요. 그렇다고 뭐 게임을 신경 쓴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준비했던 것도 사실상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에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실무적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예전에 게임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엔진에 미리 어느 정도 다 넣어놓고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쪽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 제로드린 게임즈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뭐 회사를 다닐 때 물론 당연히 일이 있겠지만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꼭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큰 회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접근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단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